다음에 이어서 판결 선고되는 그 단계에서 종국 판결이라는 종국, 그러니까 마무리된 거죠. 소를 제기해서 변론이 열려서 마무리하는 거죠. 그래서 종국 판결이라는 용어를 쓰네요. 여기에는 종국 판결에는 소송 판결과 본안 판결이 있다. 이 이야기를 했죠. 소송 요건을 체크해서 소송 요건을 통과 못하면 본안 판결에 들어가지 못한 채 부적법 각하시킨다. 소를 부적법 각하시킨다 이런 말을 써요. 근데 부적법 각하라는 말이 언제 한번 쓰여서 헷갈릴 수 있냐면 소장 자체를 부적법 각하시킨다 이런 용어도 한번 나와요. 소를 제기하는데 우리가 소장이라는 서면을 이제 제출해서 이 판결 절차가 시작하는데 이 소장 자체의 적식, 소장 자체의 필수적인 기재사항 등 같은 것을 체크해서 또는 인지의 첩부, 그러니까 법원의 재판을 구하기 위해서 수수료로서 인지를 첩부하는데 최근 삼성의 그 삼성가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사건의 인지액만 얼마였어요? 인지 130억인가 그런 정도. 인지 우리는 130억짜리 소송을 할 기회도 없었는데 몇 조 사건, 4조 사건이니까 인지액만 130억이에요. 130억. 이 경우에 지금 진 측에서 불만이 있어서 판결에 항소를 하려면 항소심은 인지가 50% 가산돼서 1.5배를 내야 돼요. 그럼 그 사건을 갖고 다시 재심사를 받아서 항소심을 가려면 예컨대 지금 130억이니까 한 60억 좀, 65억 좀 더 붙어서 200억 원 내야 돼요. 다시 거기에 또 똑같은 지금 사건을 갖고 불만이 있어서 누군가가 대법원에 가려면 1심에 2배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130억이면 1심에서 지금 130억이니까 2배니까 260억 원을 내야 돼요. 인지만. 그러면 1심에서 130억 원. 만약 지금 2심은 항소는 됐는데 그 기사 보면 어떻게 나왔어요? 항소를 안 할까 말까 하다가 일부분만 갖고 항소를 했어요. 일부분. 그래서 항소심에서 그대로 그 사건 전부 다 재심사를 받기 위한 항소를 했으면 아까 말한 대로 1.5배인 200억 원의 인지를 붙여야 되는데 일부분만 해서 뭐 4천만 원인가 뭐 이런 정도의 인지를 붙이는 규모만 갖고 항소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인지 첩부에 대해서 체크를 해서 이게 미비하면 여기서 그대로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소장을 각하하는데 이때 부적법 각하한다라는 말이 한번 나와요. 소장을 부적법 각하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소장에 기재될 것이 잘 기재됐는지 플러스 인지가 그 사건의 소가라고 해서 소송 대상이 되는 소송 목적의 값에 따른 인지를 붙여야 되는데 그게 첩부가 안 되면 뭐 물론 이런 제하에 각하하는 건 아니고 이런 것도 다 어떻게 해요? 시정할 기회를 한번 줘요. 보정의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254조 등에 보면 보정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뭐 거기 보면 보정, 각하, 소장 각하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소장은 제1심 절차는 조문에 보면 총론적인 조문이 쭉 펼쳐지다가 248조에 가서 제1심 절차에 관한 어떤 소장 제출에 대한 조문이 이제 시작되는데 247조까지 민사소송법도 민법처럼 총칙 규정이 쭉 마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248조부터 제1심 절차에 관한 조문이 시작하는데 그 248조에 소장이라는 서면을 제출해서 거기다가 이제 필수적 기재사항 같은 게 잘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소장에 자기가 판결을 구하기 위해서 당사자와 대상에 대한 요 내용이 곧 담겨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소장에는 당사자와 어떤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이런 것 등이, 그 다음에 그 당사자가 저번 때 말한 미성년자 등의 소송 무능력자라면 법정 대리인이 등장해서 소송 행위를 직접 할 수 있는, 유효하게 할 수 있는 소송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라면 누가 그 소송법에서 펼쳐지는 행위를 나타나서 대리로 해줘야 되냐면 법정 대리인이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당사자와 법정 대리인,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 즉 주체인 당사자, 이 당사자가 만약 무능력자라면 법정 대리인까지 포함하는 의미에서 당사자가 나타나야 되고, 그 다음에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이라고 그래서 청구 취지, 청구 원인은 뉘앙스가 어때요? 청구 취지는 자기가 바라는 바의 핵심, 취지, 핵심, 원인은 그걸 뒷받침하는 뭐 이런 이유가 되는 그런 것이 담겨서 이 소장으로 종이로 만들어져서 제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체와 이 객체가 거기에 잘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재판장이 소장을 심사를 해요. 그래서 254조 등의 소장을 심사하고, 그 다음에 미비하면 이제 이걸 고쳐라, 잘 한번 해봐라 라고 보정을 하고, 그런데 그런 필수적 기재사항 말고 법원이 챙기는 게 인지의 첩부도 챙겨봐요. 그래서 인지가 그 사건의 규모에 맞는 인지가 첩부됐는지를 체크해서 또 뭔가 안 맞으면 보정해서 해서 최종적으로 그걸 못 뚫고 들어가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소장이 각하된다 할 때 부적법 각하라는 말이 한번 쓰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소가 부적법 각하되는 거니까 구별해라. 소송 판결로서는 소가 부적법 각하되는 것이다. 요 경우는 소장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소송 요건으로서 본안 판단을 하기 위해서 갖춰져야 되는 이런 것을 체크해서 못 통과하면 소송 요건을 부적법 각하한다. 그 소송 요건으로 체킹하는 게 주체인 법원과 당사자에 관한 어떤 요건 등을 체킹하고, 대상에 관한, 객체에 관한 사건, 소송, 청구에 관한 어떤 소송 요건을 체크하는데, 그 청구에 관한 소송 요건 중에 대표적인 건 소의 이익이 있을 것을 통과해야, 소의 이익이 있어야 이제 통과해야 본안 판단을 받는 과정으로 들어간다. 다만 이 소송 요건과 본안의 이 판단에 있어서 소송 요건은 본안 판단을 하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전제이긴 하지만, 시점이랄까 단계적으로 딱 구별해서 먼저 소송 요건을 한번 심리 딱 끝내고 본안까지 가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소송 요건도 본안과 함께 판결이니까 반드시 변론을 열면서 같이 체킹되다가 최종적으로 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본안 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최종적으로 소송 요건이 통과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전제이지, 어떤 시간적이라든지 단계적으로 딱 소송 요건부터 먼저 딱 심리가 끝내서 그 다음으로 딱 간다는 개념은 아니고, 같이 심리가 되는데 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통과해야 된다는 의미의 전제 요건이다. 이해되겠죠? 한편 다시 돌아와서 여기 인지첩부 때문에 얘기하는데, 요때 만약에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건데, 변호사 비용은 나중에 패소자가 부담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삼성 사건에서 이쪽이 이겼단 말이죠. 지금. 그다음에 그 형이 졌어요. 형이 먼저 냈죠. 동생한테 냈는데 형 측이 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형 측이 졌으니까 인지 170억 원을 어떤 의미로 하여튼 날린 거예요. 그다음에 누구의 자기가 원고가 돼서 피고를 몰아붙였는데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피고 측 동생이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원고인 자기 형이 이겼으면 됐는데 졌으니까 뭐를 물어내야 되냐면, 피고인 동생이 변호사 선임한 걸 물어내야 돼요. 소송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데 그 소송 비용에는 변호사 비용까지가 들어가서 물어줘야 돼요. 물론 변호사 비용이
소송 비용으로서 물어줘야 되는데, 다만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그럼 내가 변호사를 어떤 이제 우리끼리 사건에서 1,000만 원 주고 선임했는데 1,000만 원 다 상대방이 내가 이겼을 때 물어내야 되느냐, 내가 승소하고 상대방이 패소했을 때, 그건 아니고 그 규모에 따라서 어떤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실제 1,000만 원을 줬고 실제 1억 원을 줬고 했을 때의 그 전부가 물어내는 건 아니고, 그 사건의 규모에 따라서 어떤 획일적으로 거기에 변호사 보수는 어느 정도라고 책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실제 그 사람들이 1억 원을 줬는지 뭐 1,000만 원을 줬는지와 상관없이 이 승소한 사람은 패소자 부분에 대해서 받을 수는 있지만, 자기 승소했을 때의 실제 변호사 보수로서의 그것을 받는 건 아니고 책정된 것을 받아요. 그래서 제일 황당한 게, 어떤 사람이 무슨 소송을 내다 변호사 400만 원 주고 했는데 그 보수에 의해서 이겼는데 실제 사건의 내용이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었는데 황당하게 4만 얼마인가 40 얼마인가만 변호사 보수로 책정되니까 이 사람이 황당해해서 헌법재판을 한번 건 적도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그 상대방 때문에 내가 소송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400만 원 주고 선임했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것도 있었어요. 하여튼 이 사건에서도 어마어마한, 실제 지급된 거는 아니겠지만 워낙 사건 덩치가 크니까 그 변호사 보수에 물어내야 되는 그 기준에 의한 것을 뭐 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을 물어내야 돼요. 이 사건은 어떻게 본다면 금액적으로도 나 같으면 그냥 소송 안 하고 그냥 100억 인지액이라도 그냥 갖고 많은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뭔가 그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또 그런가 봐요. 어? 돈이 없는 사람한테는 100몇억 원이면 뭐 소송 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그것만 절약해서 안 해도 그냥 평생 좋은 돈인데, 그 돈을 투입하면서까지 뭔가 지금 그것도 형제지간에 하는 거 보면 좀 우리로서는 알 수 없지만, 또 본인들은 본인 나름대로 그렇게까지 돈을 내면서까지 해야 될 뭐가 있긴 있나 보죠. 뭐.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지금 뭐 얘기까지 하다 왔냐면 인지첩부 얘기를 하다가 뭐 변호사 보수 이런 얘기도 지금 잠깐 해줬어요. 그러니까 변호사 보수는 패소자가 부담하는 소송 비용에 들어가는데, 실제 지급한 금액을 물어내는 건 아니고 어떤 사건의 규모에 따라서 그 변호사 보수를 소송 비용에 산입하는 규칙에 따른 어떤 일정한 그 금액을 물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소한 사람은 상대방한테 보수도 상대방이 청구하면 실제 지급한 건 아니지만 일정한 비율의 보수는 물어내야 된다. 뭐 이 이야기까지 지금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까지 했고요. 하여튼 소송권을 통과해야 된다. 소송 판결과 권한 판결이 있다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판결의 선고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다. 이 198조가 이제 종국 판결을 선고한다. 종국이란 말을 쓰네요. 종국. 그 신급을 마무리하고 하는 판결이에요. 그러면 이 종국 판결에 대칭되는 판결은 중간 판결이란 말이 있어요. 변론을 마무리하고 종국한 건 아니고 그 사건 속에서 뭔가 한번 매듭을 짓고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중간에 한번 판결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쓰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종국 판결과 중간 판결이 대칭되는 개념으로서 있어요. 그래서 종국 판결, 중간 판결. 판결은 201조에 있네요. 거의 실무상 있지는 않는데 대칭되는 개념이에요. 변론을 마무리하고 하는 종국 판결이 일반적인 거죠. 종국 판결을 여러 가지 이제 종류로 나누는데 그 종류로 나눈 것 중에 하나가 소송 판결과 본안 판결이라는 거죠. 그래서 종국 판결을 한다. 물론 사건의 전부가 판결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새로운 얘기를 지금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소를 제기하고 변론을 열어서 판결을 한다라는 게 아주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되는 가장 일반적인 건데 꼭 이렇게 판결로 마무리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소가 제기됐지만 오늘 얘기하려는 것은 이렇게 판결로 마무리되는 경우 말고 우리가 앞에서 처분권주의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처분이라는 건 뭐예요? 당사자가 결정한다 뭐 이런 뉘앙스죠. 그러니까 소송을 냈지만 이렇게 해서 마무리되는 것이 인정돼요. 소의 취하나 청구의 포기나 상대방 입장에서는 청구 일라 그 다음에 양당사자가 서로 양보한 재판상 화해 등에 의해서 소송이 마무리될 수 있어요. 이것은 강행적 공권적 법원의 판단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마무리예요. 그래서 처분권주의가 소송의 종료 단계에서 발현된 제도예요. 처분권주의가 소송 종료 단계에서. 뉘앙스는 알겠죠? 여러분이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뉘앙스는 알아요. 소의 취하가 뭘까? 청구의 포기 일락이 뭘까? 재판상 화해가 뭘까가 뉘앙스적으로는 이해가 될 거예요. 소의 취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도중에 무언가 상황 때문에 원고가 소송을 거두는 거예요. 그럼 소를 취하하면 조문상의 표현으로는 소송 계속이란 말의 계속은 연속된다는 계속이 아니라 어디에 계류되어서 속해 있다 의미의 한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된다라는 여기서 쓰는 말은 이렇게 연결돼서 이어진다는 의미의 계속이 아니라 계류돼서 속해 있다. 법원의 심판의 대상에 계류돼서 속해 있다 의미의 계속이에요. 한자가 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소송 계속 상태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킨다라는 말을 써요. 소송 계속이 소급적으로 소멸된다. 267조를 보면 267조가 소의 취하에 관한 조문인데 267조 1항을 보면 소송 계속이 소급적으로 소멸된다라는 말을 써요. 이 말은 뭐냐? 소송이 어느 단계까지 막 진행되다. 심지어 여러분이 그것은 그렇게 되는 게 선뜻은 이해 안 되지만 1심 판결을 받고 누군가 항소를 했어요. 그래서 항소심 단계에서도 소취하를 할 수 있어요. 항소심 단계에서 소취하를 해요. 그러면 소송 계속이 소급적으로 소멸된다니까 어디까지 가서 다 없어져요? 1심 판결도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소송 도중에 아직 판결하기 전에 소취해서 소송 계속이 없어서 없던 거로 된다는 것은 뭐 그런 대로 받아들이는데 크게 이상하지 않는데 1심 판결까지 내려줬어요. 그래가지고 예컨대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원고가 공격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패소했어요. 그래서 항소를 했어요. 그래놓고서 이제 와서 쓱 소취하면 어디 것까지 다 날아가요? 1심에서 자기가 졌던 것까지 다 날아가요. 소송 없었던 것이 돼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 일반인 생각에 그럼 이거 패소해놓고 나중에 마치 여러분이 성적이 어떻게 돼요? F 맞고 나중에 수강신청 취소를 맞고 나서 할 수 있나? 할 수 있으면 내가 또 설명에 실패했네. 다시 설명에 실패했는데 1심 판결에서 졌어요. 그래서 항소를 했어요. 그래서 항소심에서 이렇게 좀 진행하다가 소취하라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다 싸그리 없어져요. 여러분 생각에 그래도 되나 싶은데 가능한 거예요. 소취하는 가능해요. 항상 가능해요. 그리고 이 소취하를 항소취하랑 또 구별해요. 항소취하라는 개념이 또 하나 있어요. 그럼 뭐 그 앞에 목적적으로 붙은 것에 따라서 느낌 알겠어요? 항소취하는 뭐만 없애는 거예요? 항소 부분만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소취하를 하면 1심 판결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냥 어디 부분만 없어지냐면 항소 부분만 없어지는 거니까 원래 항소 때문에 1심이 여러분이 종국 판결이라는 개념에서 더 나가서 확정 판결이라는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종국 판결이 확정된 건 아니죠. 왜? 항소 상고를 하면 아직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더 심리를 한번 재심사를 해야 되니까 확정된 건 아니죠. 종국 판결은 그 신급을 마무리한다는 의미가 종국 판결인데 그 신급을 마무리했지만 항소가 되면 확정 판결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종국 판결이 이꼴은 아니라는 거죠. 종국 판결에 대해서 항소 같은 게 없어서 그대로 확정이 된다라는 것으로 가면
종국 판결이 그대로 확정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1심의 마무리의 종국 판결이 항소가 됐으면 확정 판결은 아직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항소했다가 항소를 취하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어요? 항소했던 부분이 제거되면서 1심의 종국 판결이 확정 판결 상태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소치하랑 항소치하를 구별하는데 지금 항소심에서 소치하를 하면 아주 애초로 가서 1심의 첫 단계부터 없어지니까 1심 판결이라는 항소하게 되는 상황에서의 1심 판결은 1심을 일단 마무리시킨 건데 종국 판결인데 그게 날라가 버려서 여러분이 좀 심정적으로는 이상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가능한 거예요. 다만 우리는 뭘로 컨트롤해요? 그렇게 해서 네가 소치하는 것까지는 해주고 있어요. 항소심에서. 상급심에서 소치하는 건 해주고 인정해주고 있어요. 다만 어떻게 그 다음 단계에서 그럼 이 사람 지 맘대로 법원을 어떻게 본다면 농락한 꼴이 되잖아요. 쓱 판결 한번 받아보고 아까 설명에 실패했지만 쓱 A 받으려다가 F 받으니까 기분 나빠서 그 과목 싹 없애버린다. 뭐 이런 건데 설명에 실패는 했는데 뭐를 제재를 하고 있어요? 다음에 그 과목 못 듣게 하고 있어요. 설명에 다시 실패한 게 아니라 살아나고 있는데 설명이 다음에 그 과목 못 듣게 하고 있어요. 그것을 267조 2항에 가서 보면 제소금지라고 그래요. 제소금지. 요 경우는 이 소를 제기하다의 어이가 아니라 더블 의미의 제야, 제. 그러니까 이 사건 다시 소송 제기하는 게 안 돼요. 그러니까 1심 판결, 정확히 말하면 조금 더 내가 이제 지금 우스개로 설명했는데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1심의 소송 판결과 본안 판결 아까 있었는데 본안 판결을 받고서 본격적인 어떤 알맹이 있는 판결을 받았는데 자기가 소치하려 했으면 너 이 사건이 이제 다시 우리한테 와서 해달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정도만 작동을 하지, 규제를 하지, 애초에 그렇게 네 맘대로 소를 취하하는 게 안 된다라고는 규제하지 않는다.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상급심에서 소를 취하했을 때 1심에 관한 본안 판결을 받고 나서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했을 때 267조 2항을 보면 본안 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하는 것까지는 네 맘대로 해라 하긴 하는데 그 뒤에는 다시 이 사건 우리한테 판단해달라고 갖고 오지 못한다라는 식으로 267조 2항에 제소금지라는 어떤 그런 제도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은 하다. 소치하는 가능하다. 그렇지만 제소금지에 걸린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사건은 다시 갖고 오지 마라 라고 했을 때 세 개 이제 비슷비슷한 개념이 나와요. 중복된 소재기의 금지 이런 게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기판력 이런 개념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제소금지가 나와요. 세 개가 비슷한 카테고리예요. 똑같은 사건을 중복된 소재기의 금지는 어떤 개념이에요? 진행 중에 똑같은 사건이 나왔을 때가 중복된 소재기의 금지였죠. 이해되겠어요? 됐죠? 259조 등의 중복된 소재기의 금지로 나타나죠. 259조에. 그 다음에 기판력은 중복된 소재기와 유사한데 전소가 확정됐는데 똑같은 사건이 또 나올 때를 기판력이 있는 판결 등등 기판력의 효력에 걸린다 등등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새로 하나 나온 개념인 제소금지는 뭐다? 그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본안 판결까지 해줬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네가 소를 그 뒤에 취하했다면 다시 그 사건을 우리 법원에 갖고 오면 안 된다라고 해서 267조 2항이 제소금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세 개는 약간 그 제도의 취지나 그래서 제도의 취지에 따른 요건 그래서 나타나는 우리 설명이 조금은 틀리지만 기본적으로 비슷한 요 동일 사건을 놓고 하나는 계속 중에 나타났을 때 하나는 확정됐을 때 나타났을 때 하나는 본안 판결이 있은 다음에 소치하 뒤에 나타났을 때를 규율하는 그런 장면의 어떤 제도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세요. 그래서 소치하의 개념이 지금 대충 잡혔네요. 실제 사건에서 소치하돼서 마무리되는 건 11.5% 정도 2011년 내가 통계를 아까
두다가 봤더니 11.5% 정도의 어떤 비율로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건이 났다가 마무리가 판결 말고 소치하고 끝나는 이런 등등의 비율이 11.5%니까 한 10건 중에 한 건 이상은 결국 소치하로 마무리돼요. 그럼 소치하되는 사실은 계기는 뭐겠어요? 그 바깥에서 뭔가 타협이 됐다든지 할 확률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그 다음에 청구의 포기 일락도 역시 처분권주에 따른 소송 종료 사유인데 청구의 포기는 자기가 청구 자체가 이유 없음을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청구의 인락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음을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사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포기가 된다든지 인락이 되면 그 포기나 인락의 의사가 서면으로 작성이 돼요. 서면화돼요. 포기 조서화돼요. 그래서 조서가 작성되면 이 조서가 220조 조문을 보면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다. 이런 조문이 있어요. 청구의 포기 인락, 그 다음에 좀 이따 설명하려는 화해, 이런 것이 조서화되면 그 조서는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다. 조서니까 판결문처럼 이 서면으로 되면, 그 내용이 서면으로 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마찬가지 효력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확정 판결처럼 소송을 마무리시키고 그것에 따라서 청구가 인락됐으니까 판결문으로 치면 청구 인락은 원고가 승소한 꼴이 돼요. 청구가 포기된 것은 판결문으로 치면 원고가 패소한 꼴이 되죠. 스스로 자기 청구가 이유 없음을 이야기한 것으로서 원고 패소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청구 포기인락 같은 경우는 그럼 소송까지 가서 갑자기 백지로 내 청구가 이유 없다든지 피고가 그렇게 순수하게 항복할 거면 애초부터 가서 싹싹 빌지 왜 소송까지 당하다가 청구를 인락해주나. 되게 드문 상황이겠죠. 그렇지만 하여튼 제도로서 있어요. 그래서 청구 인락은 2012년 통계를 봤더니 360건 있었어요. 전국에. 그 수십만 건 사건 중에 360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없는 거나 0%예요. 그러니까 건수로 해서 내가 비율을 봤더니 왜 아까 몇 %라고 말을 못하냐면 수치적으로 0. 몇 %인데 소수점 두 자리까지는 00%예요. 그게 360건이 그게 못 잡히는 수치예요. 그냥 0%예요. 0%. 이 수치적으로 360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안 쓰이는 이런 상황인데 경우에 따라서 부득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역시 이 경우에 있어서 잘 안 쓰이긴 하지만 이 경우에 있어서 220조가 조서화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처분권주의 세 번째 소송 종료될 수 있는 건 이건 또 상당히 있을 수 있는 제도인데 이거는 재판상 화해라는 이런 소송 종료 사유가 있죠. 재판상 화해는 여러분이 민법에서 배운 재판 외 민법에서 배운 화해 계약, 민법에서 배운 화해 계약에 대칭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민법상, 사법상의 화해에 대칭돼서 재판상 화해인데 법원이 관여한 화해라는 뜻인데 소송상 화해와 요 속에는 그다음에 재소전 화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재소전 화해. 소송상 화해는 소가 제기돼서 진행하다가 서로 타협이 된 거예요. 화해의 특징은 뭐예요? 호양이라는 말 쓰죠. 상호양보 그런 내용이 담긴 일방적인 것은 화해라고 하지 않죠. 100대 0대 100대면 그건 화해라고 하지 않죠. 조금이라도 서로 양보가 되는 내용으로서 그게 화해의 본질이죠. 근데 재소전 화해는 말 그대로 소제기 전 화해니까 뭐겠어요? 소제기 전에 이렇게 사법상의 화해처럼 타협은 됐는데 이걸 판사한테 가서 공적으로 증명받고 그래서 확정 판결처럼 단순히 민법상의 계약이 아니라 어떤 공적인 것을 가미해서 판결처럼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기 위해서 자기네 화해된 내용을 법원한테 가서 공증받는 적인 공적인 증명받는 그런 절차예요. 그래서 재소전, 소제기 전 화해인데 결국 판사가 거기다가 딱 뭔가 증명을 첨가해주는 이런 화해예요. 그래서
재소전 화해를 포함해서 이런 재판상 화해는 역시 조소화되면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어요. 그러면 이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확정 판결에는 여러 가지 소송을 지금 종료되는 소송 종료효가 있고, 그 다음에 기판력이라는 개념도 하나 나오고, 확정 판결에는 그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반대 당사자가 이행을 안 하면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집행력 등이 생긴다가 확정 판결의 효력인데, 요때 220조가 말하는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다라는 것은 소송이 종료되고 그것에 따라서 순수하게 임의로 이행이 안 되면 집행할 수 있는 효력이 생기는 것은 다툼이 없는데, 확정 판결에서 말하는 이 기판력이 생기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220조에 의해서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청구의 포기 일락과 재판상 화해 등에 있어서는 과연 확정 판결에서 말하는 기판력까지를 말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기판력이 있다라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선뜻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송이 종료된다는 효력, 그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이미 이행이 안 됐을 때, 그 내용에 따라서 이미 이행이 안 됐을 때 강제 집행 들어갈 수 있는 집행력은 있는데, 기판력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추가적인 논의가 있어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기판력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국가가 법원이 강행적 공권적으로 내려준 판단에 대해서 더 이상 당사자가 거기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더 문제 삼지 말고 그대로 기준이 돼서 구속을 받는 2차적인 사건으로서 문제 삼을 수 없는 이런 개념으로서 이해를 했죠. 그 기판력의 표준시는 어느 상황에서 당사자의 법률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변론을 종결하는 시점에 만약 갚아야 된다라는 이런 판단이었으면 갚아야 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시 2차적으로 내가 너한테 돈 빌린 적 없다든지 갚을 필요 없다든지 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든지 하는 싸움을 다시 벌리면 안 되고 너희 둘의 사이에서 이제 갚아야 되는 법률관계가 변론 종결 시에 있었다라고 얘기해주는 그 공권적 판단에 대한 기준이 당사자한테 작동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듯이 그 갚아야 된다는 거 이후에 실제 갚았다든지 했을 때 실제 갚았어도 실제 우리가 갚았으면 실질적인 법률관계에서는 끝난 거죠. 돈 빌린 것을 갚았으니까 끝난 건데 이 판결문이 기판력이 있다는 건 뭐예요? 두 사람 관계는 뭐를 계속 그 판결의 내용에 따라서는 뭐예요? 그 뒤에 갚은 것을 반영하지 못한 채 갚아야 되는 것으로 이 판결문의 종이에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이를 그냥 장롱에 넣어놓거나 찍거나 하고 가면 되는데 그 종이를 갖고 원고가 피고한테 돈 받겠다고 공격을 해오면 이 피고는 일단 그 판결 내용대로 갚아줘야 되는 그런 위치에서 규율을 받아요. 그 뒤에 만약 갚았는데 그 판결문 갖고 또 갚아야 된다고 했을 때는 지금 실제 상황과 차이가 있어요. 판결문에는 갚아야 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그 뒤에 이 피고가 갚았는데 그랬기 때문에 원고가 그 판결문을 그냥 무시하고 받았으니까 찢거나 장롱에 넣어놓고 그냥 판결문이 그렇게 생긴 건지 그냥 참고만 하려고 행사는 안 하면서 장롱에 넣고 있으면 다행인데 자꾸 그 판결문을 가지고 너 돈 내놔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이 피고가 갚았다라고 하는 것이 변론 종결 시 이전에 갚았다라는 얘기는 이제 펼치면 안 된다는 게 기판력인데 그 뒤에 갚았는데도 그거 갖고 문제 삼았을 때는 그 판결문에서는 갚은 것이 들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기판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 깰 수 있는 제도를 주고 있는데 그게 민사집행법 44조의 청구이의소라고 그랬잖아요. 청구이의소. 민사집행법 44조에. 다시 보세요. 기판력이 생겼다라는 것은 둘이 서로 변론을 열어서 너 돈 빌려갔다라고 하고 피고는 빌린 적 없다든지 갚았다든지 시효가 완성됐다든지 싸움의 결과 판결문에 뭐라고 나왔어요? 피고는 원고에 갚아야 된다라고 내려줬어요. 그러면 이제 이 피고는 뭐예요? 그 뒤에는 그 다시 그 관계에서 갚았다든지 뭐 하는 싸움을 벌리면 안 된다라는 게 기판력인데 그 뒤에 누군가가 여기 대신 갚아줬는지 또는 지가 직접 갚았는지 갚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그런데 불구하고 원고가 이 판결문에 갚으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 갖고 계속 공격해 들어오면 피고가 갚았는데 왜 그 종이 갖고 판결문 갖고 그러냐라고 하면서 청구 이의소를 낼 수 있다. 그건 기판력에 걸리는 부분은 아니다. 왜? 그 판결이 나타내는 것은 변론 종결 시에 갚아야 된다는 것을 기판력으로 발생시키는 것이니까 그 뒤 상황까지의 기판력은 아니니까 다만 기판력은 아닌데 그 종이에 있는 거 갖고 왔을 때 이 사람이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과연 갚았느냐 아니냐가 다시 분쟁이 돼가지고 피해가기 위해서는 청구 이의소로 자기가 적극적으로 돼서 원래의 원고를 상대로 피고로 해서 내서 갚은 것을 인정받아서 기판력을 깨는, 집행력을 깨는 이런 제도로서의 청구 이의소 제도가 있는 거다까지를 설명했어요. 그게 기판력인데요. 이제 됐어요. 근데 청구의 포기인락이나 화해는 지금 변론을 열어서 내려준 법원의 결론이 아니기 때문에 기판력이라는 것은 강행적 공권적인 어떤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당사자가 구속받는 건데 청구의 포기일락이나 재판상 화해는 법원이 관여는 했지만 당사자의 주장이 저번 때 말했던 134조의 필수적 변론이라는 변론을 거쳐서 그 주장이 반박이 싸움이 투영된 결론이 아니라 그냥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마무리된 거니까 국가의 법원의 공권적 강행적 판단에 따른 기판력까지는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여기서 등장시키는 것 때문에 기판력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물음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판력이 있다라고 보는 게 판례 실무의 입장이지만 학설은 좀 아까 같은 그런 전제하에 판결과 같은 기판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청구의 포기 인락과 재판상 화해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무조건 무제한 인정되느냐 부분에서는 논란이 있다라는 것까지 일단 알아두세요. 하여튼 실무는 근데 220조를 조문 그대로 받아들여서 기판력까지를 발생한다. 그러면 우리가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이 있다. 저번 첫날부터 얘기했듯이 확정되면 이제 더 그거 갖고는 따질 수가 없어요. 법원이 강행적 공권적으로 내려준 그 판단에 대해서 이제 왈가왈부할 수 없는데 유일하게 그거 한 번 더 시비 붙일 수 있는 제도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1심이면 1심으로 끝났던 2심, 3심까지 대법원까지 갔던 마무리돼서 확정이 됐으면 더 이상 싸울 수 없으면 이제 당사자 간의 기판력이 발생해서 더 이상 그 왈가왈부할 수 없는 것으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또 문제 삼을 수 있는 제도가 예외적, 비상적, 어떤 보충적으로 있는 게 재심제도라고 그랬잖아요. 재심, 여러분이 형사소송에서 많이 듣던 제도인데 민사에서도 재심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예외적으로 어떤 사유를 거기에 무슨 범죄적 행위, 그 판결의 내용이 범죄적 행위가 뭐 게재됐다든지 뭐 그런 거고 또 다른 사람이 막 자기처럼 해가지고 판결을 받은 거면 자기 스스로 이거 내 판결이 아니라든지 해서 따질 수 있는 여지를 예외적으로 두고 있는 게 재심이에요. 그래서 451조에 보면 1항에 보면 예외적으로 모든 경우 다 따질 수 있으면 우리가 신급제도를 채택해서 확정됐다는 것을 무너뜨리니까 모든 경우 다 똑같이 또 한 번 네 번째 싸움을 벌리는 꼴 같은 류의 모든 경우에 인정되는 건 아니고 어떤 예외적인 451조 1항에 11가지 정도의 조문에 있는 재심사에 한정해서 다시 한번 다투면서 그 내용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재심제도가 있는데 그렇다면 확정 판결에 기판력이 있으면 재심제도에 의해서 그 사유에 있을 때 취소를 구할 수 있는데 450 다음에 재심제도가 460조까지 있고서 10조 내용으로 있고 10조 10개 조가 있고 461조에 가면 재심이라는 말 앞에 준자를 붙여서 준재심이라고 그래서 좀 아까 말한 청구 포기 일락에 관한 조서라든지 재판상 화해에 관한 조서는 재심에 준해서 취급해주는 조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무상은 220조에 이러한 청구의 포기 일락과 재판상 화해 조서에 대해서 기판력에 대해서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라고 대체적으로 보면서
그 근거로 461조가 판결처럼 기판력 있는 판결에 대해서 451조의 재심처럼 461조가 재심에 준해서 한다라는 이 조문도 하나 기판력을 긍정하는 근거의 조문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기판력이 없다면 재심, 준재심 이런 것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근데 이 준재심이 있다는 것은 판결에 대한 확정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는 재심이 준해서 쓰인다는 것은 기판력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 아니냐. 청구의 포기일락조서나 재판상 화해조서도 기판력이 있다는 조문상의 근거다 등등이 하나 등장할 때 461조의 재심에 준해서 준재심이라고 해서 그런 제도가 있어요. 하여튼 기판력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의 선고 이해됐고요. 그 다음에 다시 판결에 관한 것만 다시 봅시다.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이제 변론을 열고 마지막 마무리하고 2주 뒤쯤 선고기일을 잡아요. 2주 뒤쯤 선고기일. 그래서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의 선고에 대해서 2주 정도 기간 뒤에 선고기일을 잡는 거예요. 민사사건은 선고기일에 당사자가 이렇게 출석해서 있어야 된다는 그 규정은 없어요. 변론에는 이제 출석, 불출석 이런 개념이 있는데 선고기일은 선고하는 거니까 당사자가 보통 관심 있으니까 와서 결론을 보겠죠. 그런데 그 결론을 자세하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냥 원고가 이리저리해서 이겼다 정도만 얘기하고 그럼 나중에 선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2, 3주 뒤에 그 판결문이 송달되면 송달받고 불만을 있으면 항소할 건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형사사건은 선고 기일 날 기준으로 항소 시점이 일주일인가로 잡혀 있어요. 형사사건은. 근데 민사사건은 선고 기일 기준이 아니라 선고 때는 그냥 추상적으로 이겼는지 졌는지만 말로 선고를 해줘요. 법정에. 그럼 자세하게 자기 주장 펼친 것 중에 뭐가 뭐가 안 받아들이고 해서 불만이 있다라고 하는 항소는 그 판결문을 송달받고 그때 기준으로 2주일 이내 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하고 틀려요. 민사는 선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이 그러니까 출석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출석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선고 다음에 2주 뒤에 이제 선고 다음에 판결이 당사자한테 송달된다. 이렇게 됐죠. 선고에서 법원 사무관 등에게 그 판결 원본이 건네지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당사자한테 송달하는 정본이라는 걸 또 하나 만들어요. 뭐 똑같은 거 요새 같으면 그냥 프린트로 똑같은 거 출력하면 되겠지만 뭐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당사자한테 판결이 송달되는데 그 210조에 따라서 판결이 송달된 때부터를 기산해서 2주일 이내에 항소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사건하고는 틀리다. 이렇게 되는데 어쩌 원칙적으로 2주라면서 훈시규정, 훈시규정 이런 말이 쓰이네요. 이 말은 훈시규정은 뭐하고 대칭되는 말이냐면 효력규정과 대칭되는 말인데 효력규정은 그것을 안 지키면 뭔가 문제가 있게 되는데 훈시규정은 내부적으로 직무상 그렇게 하는 것이 가급적 좋다 정도에서만 책정해 놓은 규정이기 때문에 그 안 지켰다 그래서 뭐 가타부타 그 효력에 관련은 없어요. 그래서 훈시 규정과 효력 규정이 대칭되는 건데 효력 규정은 효력과 관련 있게 되는 상황으로 들어가는데 이 훈시 규정은 안 지켰다 해서 뭐 더 효력과는 관계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원래 요 이전에 또 하나 훈시 규정이 있냐면 소를 제기한 때부터 1심 판결은 5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1심 판결은 5개월 이내. 그러면 보통 사건이 5개월 이내에 매듭져야 되는데 실제 5개월 이내에 매듭지는 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훈시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5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훈시 규정 얘기가 잠깐 나오네요. 그래서 판결이 송달된 때로부터 2주간의 항소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고 2주간의 항소가 있으면 확정이 그래서 차단된다는 용어를 써요. 확정이 차단된다. 확정될 뻔했는데 차단돼서 항소심에 2심을 해요. 그때 2심이란 말은 숫자 2라는 의미의 항소심을 2심이라고 하는데 좀 아까 말한 2심은 움직일 이자 써서 이동한다. 이자 써서 항소심에 2심한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소를 제기하면 즉 항소 상고를 포함해서 상소를 제기하면 그 효력은 확정이 차단되고 상급심에 2심한다. 이런 말이 입에 배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소를 하면 예컨대 항소를 하면
1심 판결이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으로 2심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판결이 확정이 되는데 만약 이렇게 판결이 확정되면 형식적 확정력, 실질적 확정력, 집행력, 형성력이 생긴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실질적 확정력이 기판력이에요. 실질적 확정력이 기판력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형식적 확정은 더 다툴 수 없다라는 형식적으로 2주간 지나면 확정이 되면서 그 실질적 확정의 내용은 기판력이라는 말로 나타나요. 그래서 실질적 확정력은 기판력이고 그 다음에 집행력이 나타나고 만약 형성력은 형성 판결 같은 거는 혼인관계가 해소된다든지 이혼 소송에 의해서 그게 원고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혼인관계가 해소된다는 형성력이 발생한다든지 형성 판결의 경우는 그래서 그런 판결의 효력까지가 그림으로 그려져 있고 한편 판결이 선고되면 자기구속력이라고 해서 선고한 법원이 선고해놓고 뒤에 내용을 실질적으로 뒤집으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이때의 자기구속력은 판결한 법원의 자기구속력이 있는데 그런데 판결해놓고 보니까 무슨 숫자가 조금 오기가 있었어요. 어떤 단순한 오기나 계산을 조금 잘못했어요. 근데 그건 이렇게 앞뒤 맞춰보면 잘못한 거예요. 그런 것조차 못 고치면 안 된다 해서 그런 거 고칠 수 있는 제도는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 내뱉은 이상 안 되는데 어떤 단순한 오기나 계산 같은 게 조금 미스한 거는 바꿀 수 있는데 그것을 판결을 경정한다라고 그래요. 판결의 경정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평방미터라고 그래서 그런 수치 같은 거 잘못 쓴 거 정도는 바꿀 수 있는데 그것은 자기 구속력의 대상이 아니고 판결을 경정할 수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고한 법원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라도 바꿀 수 없는 자기 구속력이 발생하지만 일정한 요건하에 있어서의 즉 어떤 단순한 오기나 계산의 미스 같은 것은 판결의 경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왼쪽의 자기 구속력은 판결의 경정이라는 개념하고 매치시켜서 이해해 두면 돼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해요. 여기까지.